경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2부 사회 맡아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세 분의 감사함을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연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재는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한 말씀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방역중심보건센터 역할과 과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울, 자살, 그리고 행복에 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떡이말이십니다.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총괄을 맡고 계시는 이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훈 서기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 이렇게 심각하게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제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살 예방법을 제가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또 시행령 시행규칙도 실무적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자살 예방 정책 기본 계획 정부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좀 정부 정책하고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이 이제 심각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한 3배 정도가 이렇게 늘었는데 왜 과연 이렇게 자살이 늘었을까? 그 사이에 그만큼 우울증이 그만큼 늘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게 바뀌었냐?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바뀌지 않았냐? 그리고 또 노령화가 한국이 심각하게 진화됐는데 노인 자살률이 그래서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한국만 노령화가 그렇게 진행됐냐? 아주 의아할 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국가 전체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자살률이 늘었냐 이렇게 제가 일본 실질 정책하는 사람한테 볼기회에서 물어봤는데 줄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살이라는 게 참 묘하고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처하기가 일정한 법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지만 정부가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대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계획 중인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못됐네. 자살 현황 원인, 자살 예방 정책 과제 현황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원인 이렇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97년도에 자살률이 확 올랐다가 2000년 정도 되면 자살률이 낮았다가 다시 현재까지는 한 31.2명에게 급속하게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상황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불과 9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이 저 당시에는 우리보다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높은 시절이었는데 일본 보고 저희가 그랬었죠. 아무리 너희가 잘 산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도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일본이 자살률이 한 19.8명 정도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현재 한 30명 수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4분에 1명씩 자살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OECD 평균이 한 11.3명인데 우리가 그게 한 28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각국 나라가 이렇게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각 나라들도 자살 예방 정책을 하기 위해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저희 나라도
사실 자살 예방 정책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는 얼마 들어가는 것 같지 않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 한계선상에 놓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다른 의미가 뭔가 숨겨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맨 밑에가 이제 85년도에서 10년 이렇게 됐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고령자들의 자살률이 지금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80세 이상이고요. 10만 명당 123명이 죽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10만 명당 83명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로 봤을 때는 전체 비율이 65세 이상이 한 28% 정도 전체 자살자 중에 차지합니다.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연령별 성별 자살률을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이게 80대, 70대, 60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자살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이렇게 봤을 때 노인이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대해서 정책을 할 때도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게 뭐 강원도나 충북, 충남, 전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단순히 참고해 주시고 2000년도에 보면 운수 사고가 이때 보면은 한 12,000명 정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자살이 당시만 해도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살이 이게 역전됐죠. 사위가 됐고 운수 사고가 이렇게 됐는데 이 운수 사고가 이렇게 차는 늘어나는데 그 사망 사고도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운수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굉장히 늘었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10년 동안에 그 교통사고 그 예방을 위해서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돈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오기까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게 이 정도에 의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남녀 순이고 이게 한 자살이 4위고 그 중에서도 이게 쭉 이게 그 자살 순위 중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41.4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봤을 때도 10대에서 40세 이전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굉장히 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40세에서 60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자살로 해서 죽는 사람들이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이제 좀 발생해서 암으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망을 보통 죽는 것이 암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자살 사고 이율이 뭐냐 이게 한번 그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데 연령별로 이렇게 되면 60세 이상 됐을 때는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대에서 보면은 성적이나 진학 이런 게 경제적인 이유 아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1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살률 같은 게 외국 수준보다 사실 낮죠. 그리고 이게 10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게 10대가 이제 자살할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충격이 커서 그런데 실질적인 자살 통계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했을 때는 이제 좀 낮은 약간 좀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그리고 노인은 이렇게 더 이제 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살 사고 그 원인이 이제 다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좀 성향을 좀 이게 좀 보이고 물론 구조적인 영향은 있지만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수단별 사망 변화 추이인데 이게 맨 위에가 이게 목매미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농약, 그다음에 추락, 뭐 기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살 수단을 통제하는 것은 아주 자살 예방법에 중요한데 목매는 것을 어떻게 사실은 뭐 목을 맬 수 있는 시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은 60 노인들 같은 경우에 농약으로 죽을 사망자 수가 한 65% 내외 정도 됩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노인 자살률 높은 환경에서 농약함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자살을 생각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뭐 한 10일, 일주일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보통 한 2시간, 4시간 이 안에 그냥 바로 실행을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농약함이 만지기 쉽게 있으면은 바로 가서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농약함이 어딘가에 이제 보관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신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약 보관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하도 목매미 많고 그다음에 추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 젊은 사람 중에서는 좀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 그렇지만 농촌은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자살 통계에 보면은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이것이 한 3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2010년도에서 11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자살예방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응급실에 통상 자살을 시도를 하면은 우리나라 자살 시도한 사람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인 4만 명이 자살을 응급실로 와요. 보통. 그러면 그 온 사람들 전체를 다 조사한 게 아니고 한 1200명 정도의 조사를 해봤는데 이전에 당신이 자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43%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한 3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황을 다 봤더니 음주 상태인 사람이 40%였어요. 그래서 자살을 한번 시도했는데 그 사람이 음주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주에 대한 통제하고 이런 것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이 통계가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정신질환자들 이제 정신질환이 약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가 이제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약간 우울증이 보면 한 83% 정도 이렇게 보여. 83% 정도가 이제 우울증이 전체 자살 원인 중에 한 30%가 그런데 우울증이 한 83%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자살하기 전에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는 그렇게 보면 그럼 다른 원인은 뭐냐 이렇게 봐서 스트레스가 한 60% 정도로 스트레스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이 이제 갑자기 감정이 이제 격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거 그것이 이제 한 10%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 스트레스가 이제 한 60% 정도가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이제 한 30,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 10%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스트레스는 왜 생기냐? 뭐 때문에 생기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적인 문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싸웠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 게 한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뭐냐면은 학업이나 그 다음에 뭐 직업적인 문제, 직업에 뭐 실직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한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프다, 어디 만성질환 걸린 사람이 한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자살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한 60%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 스트레스 중에서도 개인적인 문제,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있다는 거.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자살예방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이제 공유하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원인도 있고 원인의 숫자를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방어하기 굉장히 곤란한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론 상황을 할 수가 있죠. 뭐 역경이나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체하는 데 있어서 지지 체계라든지 뭐 사회 문화적 요인을 더 강화시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상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관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위험군, 가령 누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자살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인가. 쉽게 말하면 바다에 내가 배를 몰고 가는데 어디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 구조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봤을 때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 어떤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상담이나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장 시급한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피라미드 모형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1년에 약 한 15,000명 정도 15,566명이 죽지만 이거에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자살 시도자는 사망자의 10배를 봐요. 15만 명 정도 되고 그런데 한 3년 정도 이제 된 사람들을 보면은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이 누가 있냐면 이 시도자들이 굉장히 고위험군이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이 누구냐면 자살 유가족입니다. 그 한 가족이 만약에 자살을 했다고 보면 잇따른 가족들도 몇 년 안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 자살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은 자살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좀 도와줄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전라북도의 형편을 보자면은 600명이 죽죠 1년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0배 정도, 6,000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더 명확하게 하다 그러면 시도자까지 다 하다 보면 3년 정도로 보면은 한 18,000명 정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18,000명에 한 40%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 몇 명 정도 될 수 있나요? 한 7,500명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한 14개 시군이다 그러면 7,500명을 14로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한 600명 정도 되나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도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당장의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봤을 때 가장 고위험군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가서 돌보고 보살피고 하기도 벅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현재 수준에서 물론 복지부가 법도 만들고 계획도 하고 또 여러 부처하고 협력해서 예산이 지원하고 이건 자살 예방 사업은 앞으로 커지긴 커지지만 당장 올해 당장 내년에 예산이 급격하게 늘지 않는다고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이 시도자 유가족들에 대해서 시도자는 병원으로 오는 거고 보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본 40% 시도자 중에서 40% 정도 병원에 오는 숫자를 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산출을 한 건데 사업의 정책의 대상은 굉장히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크게 봤을 때는 한 5조 원, 작게 봤을 때는 한 2조 5천억 원 정도. 이것은 이제 사망하게 되면 앰뷸런스 싣고 가서 그 사람 위세척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같은 경우도 돌보기 위해서 한 며칠 동안 이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니까 돌봐줘야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외국의 자살 예방 정책 글쎄 우리나라보다도 그런 많은 것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이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다 신경 써서 투자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자살 예방 5개년 계획을 지금까지는 현재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 나름대로는 해왔는데 이것의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을 해서 다시 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는 자살 예방법이라든지 근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지원 사업, 자살 수단 차단, 학교 자살 예방, 군대 내 자살 예방, 교도소 같은데 여기서 특화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법에 있어서 주요 내용을 보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고위험자를 구조 조치가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아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고위험군인데 자살 구조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를 오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다. 소송도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의무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적절한 구조 조치를 했냐? 그거에 대해서 안 했다든지 그거에 대해 적절히 응대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송도 걸릴 수 있고 손해배상 같은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영향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주의 책무라든지 자살 예방 기본 계획, 자살 실태 조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밑에 것은 상담 조기 발견 치료 이렇게 교육 홍보라든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그 사람 누가 고위험군, 이렇게 만성질환자가 고위험군이냐, 만성질환자도 누가 고위험군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그 통계청에 보면 1년에 15,000명 정도 죽는 사람들인데 이 데이터가 저희 이제 그 복지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서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죽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 정보가 좀 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그 자료에 의하면은 소득, 그 다음에 이렇게 질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몇 번 정도 의료기관 방문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지금 진전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 예방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자살 고위험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사회 전반에 자살 예방 역량 강화, 정책 추진 기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은 그렇게 해서 2017년까지 현재 자살자 수의 20% 정도 이제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발표는 하고 있지 않고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지금 좀 가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무엇보다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자살 정책할 때 다 정신건강 이제 검진을 전 국민의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사전적으로 알고 이제 병원 같은 것을 하도록 그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살 시도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고위험군인 노인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 독거노인과 그 다음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전국에 한 15만 명 정도 1년에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데 그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주도록 하고, 특히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에 왔을 때 또 이렇게 퇴원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라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살 재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데 자살 예방 중앙에 일본도 보면은 모든 자살 예방 정책을 기금을 한 1,2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풀어서 지방자치단체 알아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특성이 틀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방자치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체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고위험군 관리가 이제 자살 시도자, 현재는 응급실에 온 사람들이 한 8%고 약 92%는 바로 퇴원해버려요. 8%는 정신과에 와서 지속적으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전국에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는 한 500케이스 정도를 지금까지 모아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2, 129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급할 때에는 내가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딱 떠올라서 이렇게 거기다 전화를 하거든요. 보통 죽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전화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일단 1577-019는 정신과 상담이고, 그 다음에 저기 보건복지 콜센터 129 콜센터에서 긴급 지원반이 한 27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1577 공원구에서 커버가 안 되면은 119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런 체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감시 체계 구축, 이것은 병원 한 10군데 정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는지 이제 병원으로 와서 하는 건지 지금 병원으로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자살 유해 정보 예방 체계 구축, 동반 자살 이렇게 하는 사이트 모집하는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지금 경찰청이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서 지금 체계를 구축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전담 자살 예방 센터, 지금 중앙 자살 예방 센터는 이제 올해 일단 확립이 됐고, 저희가 이제 자살 전담 기관을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제 다 설치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주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남 광주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전체 자살 예방 사업을 포함해서 정신건강 사업을 한 132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봤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역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지원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정부가 아예 이거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예산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광주에서 하는 시범 사업을 좀 이렇게 좀 모델을 하고 해서 이제 다른 지역까지 좀 확산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예산이 정부에서도 증액할 걸로 이렇게 하고 관심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살 위기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대책이 나와 있는데, 현재도 여가부, 여성가족부하고 교가부하고 복지부하고 해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사업장이라든지 실직자 대상 자살 예방, 자살 고위험 노인 대상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군인이나 교정기관 구조구급 이런 분도 의외로 군대라든지 교정기관 이런 데도 의외로 전문 인력이 가서 무슨 자살 위험자가 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가서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자살을 재시도할 건지 시도를 안 할 건지 전문가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전문가가 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은 지역사회와 이런 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하에서 모든 상담 치료를 종결을 한다든지 더 치료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을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사회 문화적 환경, 미디어 환경 조성, 법 제도적 환경 조성,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계속적으로 미비한 거 있으면은 확보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기, 스트레스라든지 특수지교 작업 환경 다 노년기, 이것은 자원이 좀 많을 때 이 부분도 좀 같이 해 나갈 건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노력해서 같이 지방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라든지 연계해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살 예방 긴급 전화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신병원이 전국에 5개가 있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 국립정신병원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 기편을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유해 농약이 9종, 12종이 있는데 한 9종 정도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생산이 중지가 됐어요. 이게 판매가 되는 거 아니죠. 유해 농약이라면 한 번 마시면은 거의 위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어려운 이제 그런 농약인데, 그것도 이제 많이 없어져서 자살 농약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역사 스크린, 지하철 역사 스크린 도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자살 시도가 빈번한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요새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다리에다가 이렇게 안전 시설 같은 거 한다는 것이 많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유해 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특별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쭉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아마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사업 사례 이거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구 자살 예방 사업이 저희가 국고를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자살 고위험군
이렇게 그 경위의료원이라든지 온 사람들한테서 관리를 좀 이렇게 해봤더니 이 자살 시도자 한 126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희망서약 이렇게 받고 또 뭐 게이트키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협력 체계 구축하고 뭐 또 노력하고 이렇게 했더니 1년 정도 해봤더니 한 23% 정도 감소했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 뭐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이 노원구는 사실 뭐 복지부가 이렇게 한 1억 원 돈도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그 구청장님이 별도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또 동사무소 같은데 복지인을 좀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여기도 자살률이 한 16% 정도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주요한 방법이 뭐냐면 고위험군 관리하고 협력체계 구축해서 이 사람이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판단했을 때 그 게이트키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발견하면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전문기관에 와서 이제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만 했더니 약 한 1년 만에 한 16% 정도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게 감소죠. 이게 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동대문 같은 경우도 이제 우울증 검사 같은 것도 굉장히 전체 그 노인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역사회 내에서 구청이라든지 뭐 경찰서 가서 여기서도 광역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히 관련 전담 팀도 이렇게 구청 안에다 두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나 성당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그 연계 체제를 맺어가지고 뭐 성과를 이루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혹시 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수준에서 뭐 그 사업하실 때 보면은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 오늘 맡은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또 뭐 자료가 필요하시다든지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시간 관계상 뭐 질문은 복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